앞서 걷고 있던 녀석이 길가에 세워놓은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 쌓아놓은 다양한 종류의 옷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았다. 수영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출퇴근 개념이 나와 같은 월급쟁이하곤 확연하게 달랐다. 자동차 리모컨을 꺼낸 그가 버튼을 누르자 삐빅하고 소리가 나면서 전조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철호가 익숙하게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녀석을 가리키며 수영이를 보았다. 저 자식, 너 도와서 제대로 일을 하긴 하는 거야?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가 코웃음을 쳤다. 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들어오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나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을 통해 진심이 드러난 것일지도 몰랐다. 2주 뒤에 회사에서 나오고 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도 요즘엔 경쟁률이 높았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철호도 분명 그럴 것이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수영이가 철호를 탐탁지 않게 여긴 나머지 나에게 일을 제안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질 것이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들 것이었다. 친구들하고 만나도 지갑을 꺼내기가 힘들어질 터였다.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 불현듯 떠올랐다. 오랜만에 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서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회비를 내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단돈 10,000원 한 장 들어있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철호가 다가와 밉살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내야 할 회비를 대신 내주는 상황.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서 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다. 농담 삼아 한마디 던졌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냐? 얼굴 좀 펴, 임마. 수영이가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었다. 불현듯 떠올랐던 상상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던 모양이었다. 수영이가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꼬이는 건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뒷좌석에 탄 철호가 수영이에게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으면서 룸미러로 녀석을 보았다. 뒷좌석에 쌓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옷에 녀석이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녀석의 둥글럽적한 얼굴이 언뜻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을 닮은 것 같았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에 앉은 수영이가 문을 닫았다. 밖이나 아니나 싸늘하긴 매한가지였다.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냐? 지금부터는 심각한 표정 짓지 않는 거다. 알았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철호가 앞좌석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양옆을 둘러보았다. 잠시 미소를 지었던 나는 다시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얼굴을 본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 난다던데. 웃다가 우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대꾸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늘어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엔 정말이지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문 것이었다. 녀석은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조금 민망했는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히터나 빨리 켜달라고 말했다. 녀석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수영이가 시동과 히터를 차례대로 켰다. 뜨거운 바람이 차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을 켠 수영이가 엑셀을 밟으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앞쪽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다. 한적한 도로 위에 진입한 승합차가 속도를 높였다. 혹시 술김에 엑셀을 세게 밟은 건 아닌가 싶어 순간적으로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주시하면서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거의 변함이 없는 속도계에서 눈을 떼고 난 뒤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도시 안에서 그나마 유흥가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곳이었다. 아무리 지방 도시라 해도 이런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주위가 한산했다. 추운 날씨 탓일지 모른다고 추측하며 거리 양쪽에 늘어서 있는 건물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상호명의 네온사인이 알록달록하게 반짝거렸다. 민망할 정도로 화려한 불빛이었다. 이 동네가 원래 이 정도로 조용했나? 운전하고 있는 수영이도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다. 지난주 이 시간대만 하더라도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던 곳이었다. 취기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던 그때를 떠올리는데 뒷좌석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일인데다가 날도 춥고 감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잖아. 우리처럼 술에 환장한 인간들이 아니라면 밖에 기어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 우리 중 술이 제일 약한 철호가 말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고래사냥을 목 놓아 부르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는 계기판 아래에 붙어있는 라디오를 켰다. 방송국 로고송의 끝부분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곧이어 아나운서가 속보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라디오에서도 속보 타령인 걸 보니까 이번 감기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네. 뒤에서 들려오는 철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볼륨을 높였다. 속보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독감과 관련된 것이었다. 문제는 아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보다 사태가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점이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소 격앙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역추적해본 결과 모두 보름 전에 독감에 걸렸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언론에서 처음 소식을 전했던 것도 보름 전이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까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속보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던 아나운서가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 만여 명 중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방주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구 중 환자가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젠장,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철호가 아까처럼 앞좌석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병원이나 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경찰이나 군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나는 얼른 라디오 주파수를 확인해 보았다. 주로 뉴스나 시사만 평을 내보내는 주파수였다. 만우절이 되려면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특히 북유럽 쪽에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에선 비행기와 선박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특파원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아나운서가 특파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운전자인 수영이가 라디오를 껐다. 내비게이션 작동법 알고 있지? 수영이가 나를 곁눈질하면서 물었다.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나는 내비게이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기 윗부분에 DMB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DMB를 틀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자고. 그의 말에 철호도 동조하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얼른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버튼을 누르자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 화면에서 초기 메뉴 화면으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일렬로 줄지어 나타났다. 그중 텔레비전 모양의 버튼을 눌렀다. DMB 방송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다. 기기에 등록된 채널이 오른쪽에 나왔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눌러보았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철진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철호가 몸을 뒤로 빼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닌가 봐. 예전에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나 메르스 때문에 난리 났을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철호가 내뱉은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 음악이 터져 나왔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화면이 넓게 바뀌면서 아나운서 왼쪽에 앉아있는 의학 전문 기자가 카메라에 잡혔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아나운서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 쪽 상황을 묻는 질문이었다. 기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중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사망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독감에 걸린 환자들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의 말이 나오는 동안 중국 현지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천안문 광장으로 몰려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올바르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중무장한 공안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두 무리의 경계선에선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낯익은 장면 위로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할 정도로 사망자 속출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려다가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타국에 갔다 돌아온 내국인도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나운서는 저곳에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고 기자는 현재 파악되는 사람만 해도 300여 명에 달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에서 사망자를 처음 발견하고 나서 신속하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후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아나운서의 얼굴이 나왔다가 미국 현지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백악관 대변인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다.
방금 전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보름이라고 발표했던 시간이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뒤 더 많은 사람을 역추적해본 결과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인데요. 처음에 발견되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과 상관없이 보름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서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감염자이면서도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계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엄청난 질문 공세에도 대변인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화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아직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타인과 접촉을 줄여주시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하는 기자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졌다. 기혼자로서 집에 두고 나온 가족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닐 터였다. 미혼인 나도 엄마 아빠가 걱정되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그 시골 구석에서 외출도 하지 않는 분들이었다.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물었고 엄마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거나 기침을 하는 등의 표면적인 증상은 없었다.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다. 아빠하고는 직접 통화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아빠는 당신의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당장 차를 끌고 나가 병원을 찾는 분이었다. 건강한 신체가 곧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철진한 구호를 신념처럼 믿고 사는 분이기에 이번 독감에 대한 예방도 이미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분이 엄마 옆에 있음에도 나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었다. 이번 사태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싶어 나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두 녀석들만 없었다면 벌써 전화해 봤을 것이었다. 눈치나 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한심하다고 여기면서도 쉽사리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는 내비게이션을 보았다. 그 작은 기계의 화면에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 나오고 있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무력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가 젊어 보이는 남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잠깐 질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가 기자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데요? 말을 하면서도 앞을 향해 손을 내뻗고 있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가 남자의 입 가까이 마이크를 갖다 댔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현 정부를 향해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자 남자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기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위협적인 태도였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딸내미가 독감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구급차도 불러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현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경찰과 군부대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남자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마치 건드려선 안 되는 시한폭탄에 손을 갖다 댔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반응이었다. 장난합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이 끊어지지 않은 걸 보면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누굽니까?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건 중무장한 경찰들이었다. 무력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은 듯했다. 양쪽 모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짭새들한테 전화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괜히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리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게 도움을 청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할 소리입니까? 군부대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던가요? 주위를 한 바퀴 훑은 화면이 다시 남자를 잡았다.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군부대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한마디 쏘아붙이자 기자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한 채 말을 더듬거렸다. 남자가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간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현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발표에만 의존해왔던 보건복지부와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에 찬 남자의 얼굴에서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종합병원 1층에 있는 접수창구 앞을 찍어놓은 장면이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번호표와 상관없이 창구로 밀려들었다. 마스크를 하고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허공에 맴도는 헛소리나 마찬가지였다.
병에 걸렸거나 혹은 걸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은 직원들이 있는 창고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컴퓨터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일반인을 막기 위해 병원 직원이 다가가자 다른 사람들이 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그 끔찍한 장면에서 스튜디오로 화면이 바뀌었다. 방송 중인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차 안에 있는 우리도 멍한 표정이었다. 방금 그건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이었다. 순간적으로 몇몇 영화에서 보았던 중요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액션 영화인 매드맥스 시리즈에 나오는 자동차 추격 장면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 같은 좀비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식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구 종말을 다룬 수많은 영화가 전광석화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짧게 이어진 침묵을 깬 건 아나운서였다. 그는 시위대와 똑같이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영이를 보았다. 핸들을 잡고 있는 그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을 터였다. 차창 밖에 가 있던 시선이 내비게이션 쪽으로 슬쩍슬쩍 움직였다. 화면은 어느새 청와대 앞으로 바뀌었다. 경찰이 쳐놓은 경계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광화문 광장하고 상황은 비슷했다. 청와대 앞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이어폰으로 무슨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제 곧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주시죠. 박 기자라고 언급되자 조심스레 화면을 살피던 수영이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다양한 매체에서 나온 수많은 기자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철호의 목에서 가래가 끓었다. 대통령 얼굴도 보고 말이야. 출세했어. 저 새끼. 입속에 가래를 머금은 상태에서 말한 뒤 녀석이 앞좌석 가운데에 놓여있는 종이컵을 가져갔다. 종이컵은 재떨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기에 가래를 뱉고 나서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조심해! 녀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간적으로 나는 녀석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전조등 불빛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이 어딘가 아파 보인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버렸다. 수영이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몇 미터 앞으로 날아가 버린 뒤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를 세운 수영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DMB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안타까움을 이해한다는 식의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나는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진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살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을 겪는 건 처음이었다. 오늘 오후에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 젠장!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쳤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철호를 보았다. 녀석은 종이컵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은 다음 머리를 극적거렸다. 일단 운전을 한 건 우리가 아니라 수영이잖아. 안 그래? 녀석은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동조를 구해왔다. 자기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 얄미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앞쪽 차창 너머를 내다보았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 수영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어둡고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 그와 눈이 마주쳤다. 마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철호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녀석은 꼼짝하지 않고 차 안에 남아있을 모양이었다. 날씨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싸늘해진 것 같았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도로 양옆을 둘러보았다. 논과 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민가는 꽤 먼 곳에 있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 한두 군데 있는 걸 보면 저쪽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신고 정신이 투철한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했다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터였다. 하지만 이 근방 어디에서도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채 걸음을 옮겼다. 수영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었다. 아무리 내가 술을 마셨다 해도 앞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을 리가 없어. 철호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두운 데다가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차가운 길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언뜻 봐도 고등학생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입고 있는 옷도 너무나 평범했다. 외투 안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아래엔 청바지 차림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맨발이라는 것이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그녀의 발바닥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논과 밭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여기로 뛰어온 것 같아. 가장 그럴듯한 상황을 추론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 아이, 아직 죽지 않았어. 구급차를 부르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수영이한테는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으니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터였다.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갖다 대는 그를 보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리고 싶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나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해서 수영이가 음주 운전을 하도록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철호였다. 수영이와 함께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히 녀석의 몫이어야 했다. 나는 수영이의 휴대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발, 왜 안 받는 건데? 왜? 냅다 소리를 지른 다음 그가 귀에 갖다 댔던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까 보았던 시위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다. 그 남자 말이 사실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어쨌거나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였다. 설사 누군가 전화를 받는다 해도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터였다. 모른 척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너지듯 주저앉는가 싶더니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대로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여자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힘겹게 숨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뒤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아이를 그냥 이곳에 두고 가자는 말 따윈 절대 꺼낼 수 없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그쪽에서 연락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 가봐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여자아이를 보았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약한 움직임이었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았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방송으로 봤잖아. 수영이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이런 방구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 의미했고 그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상황은 이미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면서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도 결국엔 핸들을 잡았을 터였다. 예전에는 멋모르고 그를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의 노력이 언제나 헛수고로 끝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런 걸 보면 나에게도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되지만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 또한 점점 더 커졌다. 그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골똘히 궁리해 보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특히 스릴러 영화에 나왔던 상황 설정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장르의 영화를 보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히치하이커로 가장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척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도 후자의 경우에 속할지 몰랐다. 만에 하나 독감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기 위해 일부러 차에 뛰어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혹시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고 말하려다가 수영이의 기사도 정신이 떠올라 그만두었다. 언젠가 한번 길거리를 걷다가 불량배로 보이는 남자한테 붙잡힌 여자를 보고 수영이가 한달음에 달려간 적이 있었다. 나나 철호였다면 10중 8구 지나쳤을 테지만 수영이는 우리와 달랐다.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아니었음에도 수영이는 남자와 결전을 벌였다. 그 와중에 경찰이 달려왔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라는 게 밝혀졌다. 문제는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자기 남편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이었다. 황당함에 말문이 막힌 채로 우리는 근처 파출소에 끌려갔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부가 그 동네에서 상습범이었다는 점이었다. 싸움을 벌인 수영이와 남자는 경찰의 중재하에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서로 큰 상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커지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수영이가 제대로 한 대에 쳤다면 일이 복잡해졌을 터였다.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라면 다시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수영이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지금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여자아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를 부를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뒷좌석에 앉아있는 철호가 보일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어쩔 수 없이 수영이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봐야 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빨리 걸어가려는데 차 안에 있던 철호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큰일 났다고 소리쳤다. 녀석의 시선이 내비게이션과 여자아이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진짜 큰일이 났다는 듯 얼굴을 찌푸린 녀석을 보자 나는 짜증이 치솟았다. 수영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접어놓고 잽싸게 철호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통령의 성명 발표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비게이션을 보았다. 낯익은 병원 간판이 화면에 나와 있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 도시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다.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기로 가야 했다. 제법 규모가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기도 한 그곳을 배경으로 기자가 현재 상황을 전해주고 있었다. 지금 이곳은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처럼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건 아니지만 이곳도 접수가 밀린 환자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말하는 동안 병원 안에서 찍은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노인 환자가 많은 가운데 보호자인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접수창고 안쪽에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히고 있는 아저씨 옆에 커다란 글씨로 공지사항이 적혀 있었다. 독감 환자 외 다른 질병은 접수받지 않는다고? 수영이가 그걸 읽은 뒤에 욕을 내뱉었다. 내가 굳이 그를 말리지 않아도 병원에 가는 건 헛수고일 것 같았다. 젠장,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수영이가 내뱉은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의 상황도 알아보겠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이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속보를 통해 다음으로 나온 도시는 부산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도시도 서울 못지않게 엉망진창이었다. 부산 시민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억센 사투리로 정부를 규탄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DMB 방송을 껐다. 다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할 정신이 없었다. 수영이는 여전히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녀를 위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했다. 철호가 차창을 두드려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차피 종합병원은 글렀으니까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이라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이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내뱉고 나서 철호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천만다행으로 근처에 개인 병원이 있다고 해도 이 아이가 다치게 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건데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로 치였다고 말할 거야?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문제를 제기하자 철호는 반론의 여지 없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여자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내 말 맞다나 사실대로 말하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야. 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주시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미 결정해버린 듯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랫동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개인 병원을 찾아보도록 하자. 내비게이션은 아직 작동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 안에 있던 철호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차 안에 집어넣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몸이 축 늘어진 사람을 좌석에 제대로 앉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호가 수영이를 돕기 위해 여자아이를 붙잡았다. 녀석이 놀란 듯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열이 장난 아닌데. 철호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다. 열이 난다는 건 독감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다. 저기, 수영아. 말을 계속 이어가려는데 수영이가 차에서 몸을 빼냈다. 잘 붙잡고 있어, 알았지?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가 철호에게 말했다. 알겠다고 대답하며 녀석이 여자아이의 몸을 등받이에 기대어 놓았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여자아이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철호가 얼른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수영이는 문을 닫고 나서 운전석으로 뛰어왔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상황을 관망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내비게이션부터 살펴보았다. 초기 메뉴 화면으로 바꾼 뒤 수영이가 지도 버튼을 눌렀다. GPS로 위치를 확인한 기기가 이곳을 중심으로 지도를 불러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수영이가 검색칸에 병원이라고 입력했다. 뒷좌석에 있는 철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 근처 어딘가에서 병원을 본 적은 없는 거야. 초조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녀석이 그에게 물었다. 수영이는 아무 대답 없이 검색 버튼을 눌렀다. 병원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화면 가운데에 둥근 원이 나와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걸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속보에 의하면 이번에 유행 중인 독감은 예방주사도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독감과 다른 병원체가 발견되었다는 의미일 텐데 과연 그 병원체는 무엇을 매개체 삼아 질병을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원체의 종류가 다르다면 매개체도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이런 의문을 떠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병원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여자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순간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왔다. 바다를 보기 위해 가려고 했던 길을 따라 10분쯤 더 가면 개인 병원이 나온다는 결과였다. 이것 봐. 진료 과목도 정형외과야. 병원 위치를 확인한 수영이가 시동을 걸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후유증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해 힘겨워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몸에 열이 난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지. 초로가 한마디 툭 던졌다. 열과 관련된 증상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녀석을 보려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있는 녀석의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치고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 보였다. 녀석의 친절함이 정말 여자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음흉하게 변한 것 같은 녀석의 눈빛을 보고 있으려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듯했다. 초로는 여자아이가 독감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만약 그런 가능성을 신경 쓰고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룸미러로 녀석의 행태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를 바드득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발 좀 걸려라 걸려. 수영이 목소리가 높이 올라간 순간 부르릉하고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다. 뒷좌석을 재빨리 확인한 그가 기어를 바꾸고 나서 엑셀을 밟았다. 수영이의 절박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굴러갔다. 수영이는 입을 꾹 다문 채 핸들을 힘껏 붙잡았다.